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실과 유리된 그런 어떤 추상적인 논의가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서양 철학하고 큰 차이인데, 뭐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그 서양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논리 체계로 부연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조차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과 무관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현실의 반영인 것 분명하지만 동양 철학처럼 아주 철저하게 개념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현실을 반영한 그런 그런 이론적 측면에서는 동양 철학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적인 시각에서 보면 철학이 아니다 라는 논의가 나왔던 게 바로 그런 기준이에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개념들과의 연관성보다는 동양 철학은 뭐예요? 맨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기반에 둔 논의가 주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서 철학에 비교해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죠. 물론 요즘에 이제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만은 철학이라는 그 개념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서양 철학이 옳다, 동양 철학이 옳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흔히 공자와 맹자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공자, 맹자가 병칭된 거는 우리나라 조선조, 중국으로 말하면 송나라 이웨일이고 그 천여 년 동안 실제로 공자, 맹자는 이렇게 병칭되거나 맹자가 그렇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조선조 성리학, 송대 유학이 정립할 때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맹자의 그 성선설이기 때문에 맹자가 부각이 되면서 일약 공자와 병칭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병칭되는데 또 하나의 기여를 한 게 주자예요. 노노와 함께 그동안 제자백가의 책의 하나였던 맹자를 부각시켰던 거죠. 시대적으로 말하면 공자는 춘추 말 전국 초에 활동했던 분이고요. 기원전 551년인데 보통 춘추 시대가 기원전 770년경이죠. 이때 시작됐고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한 500년에 걸친 시기고 이 공자가 이제 전국 시대 초기라고 한다면 한 2, 300년 551에서 221 빼면 예, 한 300년 엄밀하게 말하면 전국시대는 한 200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전국시대 중기 때 사람이고 오늘 다루는 순자는 230년경에 순자라는 책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 순자의 출신 연대가 3세기 초라고 하니까 전국 말의 사람이죠. 기원전 221년이 3세기죠. 세기는 하나를 더하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공자는 서주시대의 이상적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고 전국시대는 백가쟁명의 제자백가가 활동했던 시기 아니에요. 근데 맹자는 딱 중간 부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공자의 그 이상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맹자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도 정치로 천하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맹자고요. 순자는 이 시기는 힘에 의한 진나라가 거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의 입장을 순자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왕도 덕에 의해서 천하가 통일된다라는 생각은 순자는 이미 접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다루었던 한비자 같은 사람은 순자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비자는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다. 순자의 제자로서 순자는 어디까지나 힘도 얘기하지만 도덕성이나 예도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공자와 맹자와 순자와 한비자의 시대인식과 천하통일 방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흐름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인트로 역시 오늘은 그럼 송미교 선생님이 먼저 읽죠. 이 양반 음소거했나 보다. 그러면 저기 안 선생님 읽으세요. 예, 인트로 육아. 순자는 전국 시대의 사상가 순황의 아니 위에 저서로 읽어야지. 성자라고도 아니 불렸다. 윗부분. 아예 BC 20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난세에 뛰어든 순자가 천하통일의 사상적 준거를 제시한 책이다. 순자는 순선생이라는 뜻으로 고전 사상서에 예에 따라 존칭이 그대로 책 이름이 되었다. 권학편에서 요문편까지 32편으로 되어 있고 각 편마다 특정한 테마를 놓고 광범위한 논의를 펼친다. 예, 흥미로운 건 이 권학편은 논어의 학위편의 이 글자에서 따온 거고요. 물론 뜻은 학문을 권한다. 요원편은 논어의 마지막 편이 요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도 그렇지만 순자만큼 공자를 높이고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요. 자기 저술의 편차 또한 이 논어를 답습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죠. 예, 인트로 읽으세요. 인트로 유가 순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황의 저서로 손경자라고도 불렸다. 순자는 BC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걸쳐 살았던 사람으로 조나라에서 태어나 제나라에 유학하여 발군의 실력을 과시했고 초나라로 옮겨가서 난릉현의 장관이 되었다. 그 사이 진나라와 고국인 조나라를 여행하기도 했다. 사상가이면서도 행정에 뛰어난 자질을 발휘했으나 정치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사색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순자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속하면서 그 사상들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순자 32편 대부분은 순자 자신이 집필했고 그 내용은 교육과 수양, 정치, 문학, 음악, 군사, 경제에서 인식론이나 논리학 등 철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넓이와 깊이 면에서 동시대의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철학적 논의는 천하의 안정과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격의 도야를 중시했다. 그는 자신을 공자의 뒤를 잇는 사상가로 생각했는데 사상사적으로 보아도 유가의 후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점에서 공자를 수정하고 맹자에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유가의 범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예를 외제적 규범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비롯해 천명을 부정하고 인간을 주체로 하는 사상, 인식은 감각기관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 정치를 둘러싼 논의 등은 당시에 새로이 등장하던 신흥 지주 계급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진나라의 천하통일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받으며 공산혁명을 거친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그러한 순자의 역사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법과의 대표적인 사상가, 뛰어난 유물론자로 평가받는다. 예, 순자가 유가나 법가냐의 문제는 우리 토요일 그저 김종무 선생님 거기에서도 약간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공자의 사상을 시대에 맞게 잘 반영한 사람이 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 순자라는 시기, 다시 말하면 전국말이잖아요. 전국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국지룡이 육국전쟁을 통해서 진나라가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근차근 먹어나가면서 세를 확대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진나라가 중국 최초로 그 전국을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정치와 영토의 통일이죠.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소비에트 연방이 분열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이 이제 중국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정치 영토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그 통일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죠. 우리 삼국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냐?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상, 문화적 통일이 수반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보수층들은 미국도 그런 식일 수 있는데 무력 통일해가지고 그냥 지배하면 그만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불안하죠. 이 사상 문화적인 이런 통일이 병행이 돼야 남북 통일도 뭐라고 할까요? 완전한 통일이 좀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기반을 둬야 되는데 여기 그 뭐예요? 순자를 평가할 때 여기 보세요. 집대성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순자를 평가할 때. 아까 그 통일 얘기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오네요. 진나라의 천하통일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 얘기가 왜 그 타당하냐면 첫 번째로 순자는요. 제자백가들을 모두 뭐 노자, 장자, 뭐 회시, 공손용, 묵가, 심지어 육아의 선배인 맹자, 그 다음에 직하학파 수많은 학자들을 다 집대성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이게 뭐예요? 사상 문화적인 통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순자가 했다라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 결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뭐 단순한 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이 가족이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날의 그 젊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가족에만 얽매여서 그래요. 학교라는 것도 준 어떤 집단이고 사회인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뭐 마마보이니 뭐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우리 안 선생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대구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범위, 집단과 사회라는 범위, 그 다음에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나라에서 급하게 다가온 무조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가족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서주시대가 뭐죠? 중앙의 천자. 이게 천하예요. 다 인적들로 제후가 되고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 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후국도 마찬가지야. 중앙에 제후가 군주로 써 있고 다 대부들이 인척으로 돼 있어. 싸울 일도 없어. 싸우더라도 집안 어른이 조정하면 돼. 근데 시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의 관계가 인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안 되니까 힘에 의해서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춘추전국시대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점점 넓어져. 좁은 영토에 있었을 때야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조정이 가능해. 예상이 됩니까? 진나라가 왜 일찍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종법제라든가 이런 그 뭐예요? 이걸 분봉제 이런 시스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하통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천하통일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상 문화적인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수반되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를 이념을 제공한 사람이 순자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분점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피라미드 조직이 있게 되는데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요. 군과 현. 오늘날 행정조직하고 비슷하죠. 지자체 빼고요. 도 밑에 이제 시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읍이 있고 이렇잖아요. 순자가 말하는 이 시스템을 순자가 처음 제안한 거예요. 이 이전에 사람들의 관념은 뭐예요? 집안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분가하면 이렇게 분점되는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순자예요. 그래서 왜 통일 얘기가 나오면 순자 얘기가 나오냐?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순자는 제자백가를 비판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사상 문화적인 통일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군연제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순자다. 네, 비싼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왜 순자를 손경이라도 하느냐. 이 중국에는 기위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위층의 이름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전자펜이 오래되다 보니까 굵어졌구나. 이 기위 전통이 오늘날에도 뭐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무슨 자 하는 그거 똑같죠. 예. 그런 걸 기위라고 그래요. 이제 궐자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지 않습니까? 왕조실록 원문 보면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게 있어요. 글을 써나가다가 이 빈칸이 있는 그 다음 글자를 보면 군주라든가 왕실을 상징하는 글자가 나올 때는 한 칸을 띄어요. 존중의 의미로. 이게 이제 궐자, 뭐 기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순왕, 원래 이름은 황이고요. 순자라고 지자들이 불렀는데 한나라 초기에 한나라 선제인가요? 예. 선제의 시호가 이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순이라는 발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으로 손이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손경자 혹은 손자라고도 지칭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 내용 보면서 권학편 송미규 선생님 읽어보세요. 네, 권학편. 순자의 첫 번째 편으로 후천적인 교육이 인간의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하고 학문의 중요성과 학문의 방법 및 내용, 스스로를 갈고 닦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순자의 기본적인 사상을 제시한 편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 더 읽으세요. 푸른색은 쪽에서 뽑아내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이 얼어 형성되지만 물보다 더 차다. 먹줄처럼 곧은 나무라도 열을 가해 구부리면 차 바퀴로 쓸 수 있다. 그렇게 굳어버리면 원래의 곧은 나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무는 먹줄을 대지 않으면 똑바로 자를 수 없고 금속은 숫돌로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자도 매일 반성을 거듭하며 학문에 정진하지 않으면 지혜를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만다.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난 아이라도 태어날 때의 울음소리는 똑같다. 그러나 자라면서 각기 다른 풍속으로 살아가게 된다. 교육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황수진 선생님 읽으세요. 쑥도 산밭에서 나면 곱게 자라난다. 높은 곳에 올라가 손짓하면 팔이 길어진 것도 아닌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잘 보인다. 마차나 말을 타면 발이 빨라진 것도 아닌데 천리길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다. 군자라고 해서 나면서부터 특별하진 않다.
다만 그는 사물을 잘 이용할 따름이다. 남쪽에 사는 굴뚝새는 깃털로 둥지를 들고 머리터럭으로 집을 짜서 갈대 이삭 끝에 매단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이삭이 꺾이면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는다. 이것은 새집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새집을 묶어둔 갈대 이삭이 약하기 때문이다. 서쪽 지방에 야간이라는 나무가 있다. 줄기는 4치밖에 안 되지만 높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본다. 키가 커서가 아니라 자라는 곳이 높기 때문이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받쳐주지 않아도 곧게 서고 하얀 모래라도 흙이 섞이면 검게 보인다. 그러면 군자는 반드시 땅을 가려 곳을 정하고 훌륭한 사람을 가려 사귀며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올바른 것에 다가서려 한다. 예, 계속 읽으세요. 한 발 한 발 걷지 않고서는 천리를 갈 수 없다. 천리마라도 한 번에 10걸음을 뛸 수 없고 아무리 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쉬지 않고 달리면 천리마를 따라잡을 수 있다. 큰 강이나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쌓지 않으면 큰 뜻을 이룰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다. 학식이 있는 자는 배워서 일을 이루었다. 배울 때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철저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는 배움은 배움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배움에 임할 때는 눈빛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집중해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색한다. 그리고 뛰어난 스승을 찾아 배운다. 배움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로지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마침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배움을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나 개인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의미도 모두 여기에 있다. 예, 이게 순자 첫 편인데요. 그 순자 아까 황 선생님이 미리 돌아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자 학설은 성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글자로 요약이 되어 물론 이거 이외에도 순자 철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많은데 이 성은 순자가 말하는 본성은 착한 본성이 아니라 뭐죠?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인 걸 변화시킨다. 이게 2글자씩 나눠서 번역하면 돼요. 이 위자는 거짓 위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 플러스 위로 원래 동서양의 문화라는 뜻이에요. 문화. 문화의 본래 뜻은요. 이 여러분들이 문화 글자를 다 보면 글자화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문자는 그럴 문자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본래 뜻이 사람의 손이 가해져서 자연적인 것이 가공되거나 변화된 거 모든 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컬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라틴어는 이제 쿨투라인데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컬처를 번역할 때 기가 막히게 이 2글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컬처의 본래 뜻은 개간 혹은 농사. 두 번째, 이거는 자연을 개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양. 인간의 본능을 조절하고 교화하는 거. 2가지 측면 뭐예요? 외부적인 대상을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컬처고 인간의 내부적인 자연, 타고난 본능을 조절하고 교육하는 게 뭐예요? 수양이잖아요. 그래서 화성기를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본성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여기 지금 권학편의 내용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람을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순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경,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물을 이용한다든가 뭐 스승을 찾아서 배운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이거는 뭐 이따 우리 원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걸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죠. 예. 청출어람 청어람, 그렇죠? 이게 그 순자 첫 편에 앞머리에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푸른색은 쪽이라는 풀에서 추출하지만 액기스다 보니까 쪽풀보다 푸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인용된 대목인데, 옛날에는 바퀴를 만들 때 이렇게 그 둥그런 모양의 이 도구를 썼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가 막 억지로 굽어 넣는 거죠. 좀 부드러운 거를.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말리면 이거를 이제 바퀴테라고 그래요. 이걸 용어가 있는데, 빼내더라도 이 나무가 안 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구부러져 있는 그 상태가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절차 탕마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쇠를 그 자체로는 우리 활용할 수는 없죠. 쇠를 자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숫돌로 갈아야 칼날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쑥을, 여러분들은 쑥을 사서 드셔봤죠? 예. 이 쑥은 누구나 봤겠다. 쑥은 이렇게 퍼지잖아요, 옆으로. 근데 삼나무가 이렇게 쭉쭉 크거든요. 여기에 자연적으로 쑥이 자라요. 근데 여기 있는 쑥은요, 옆으로 퍼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커요? 대공이 나와서 자기가 삶처럼 생각하는지 이렇게 커요. 참 이 순대 유명한,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곱게 자라난다. 그 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순자가 원래 출전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배움에 임할 때는 눈빛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화면을 안 보니까 내가 눈빛을 뚫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 원문 그 출력한 사람은 출력한 거 보세요. 보면 있어. 순자 자료가 어디 갔나? 다 출력해서 갖고 있으시죠? 네. 네. 이게 너무 이 순자에는 뭐 다른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그 명구가 너무 많아서 이거 줄이고 줄여야 될 일이에요. 우리 책에 나온 거로 위주로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그칠이자예요. 배움은 그만둘 수 없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하지만 쪽보다 푸르다. 그러니까 어자가 여기서는 처속격, 여기서는 비교격조사. 그 다음에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지만 물보다 차갑다. 그러니까 학문을 두루 해서 자기의 엑기스를 뽑아서 취하면 스승보다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명리도 공부하고 풍수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동양철학도 하고. 그걸 종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보다 훌륭한 동양철학자가 될 수 있죠. 여기 저 안 선생 같은 경우 그렇죠? 명리도 또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황 선생 같은 경우는 또 자연치유도 공부하니까 양수 겹장으로 해서. 송미교 선생은 전공 참 뭐로 하죠?
저는 명리성명학으로 합니다. 아, 거기 성명학까지.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쑥봉자죠. 쑥이 한밭 가운데서 자라면 도와주지 않아도 곧게 된다. 예. 동생마중 불부이직. 그다음에 배움은 학문은 요 오로 읽어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예. 그래서 그 방법은 즉 경을 외우는 데서 시작하고 예를 읽는 데서 마치고 의미상으로 말하자면 선비가 돼서 지식인 돼서 시작하고 성인 돼서 끝나고 아주 참됨을 오래 쌓아서 힘이 오래 지속이 되면 학문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 배움은 죽은 뒤에나 끝나는 것이다. 그 뭐 해인사에 그 돌을 새긴 거 있잖아요. 해암스님 글귀. 이거 봤어요? 저기 우리 저 누구야? 안 선생 이거 봤어?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공부하다 죽어라. 굉장히 큰 돌에다 새겨놨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근데 이게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라든가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죠. 공부하면서 깨달아라 그런 의미겠죠. 네. 학문이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천론편을 좀 읽죠. 안 선생님 읽으세요. 천론편. 순자는 자연의 작용을 천명이라 규정하면서도 인간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체적으로 자연의 작용에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한다. 깨어있는 인식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늘이 운행하는 법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늘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요와 같은 상황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과 같은 폭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에 기륭이 있는 것은 인간 자신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가난을 줄 수 없다. 먹을 것을 가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질병을 줄 수 없다. 반대로 사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 하늘은 부귀를 주지 않는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은 건강을 줄 수 없다. 하늘이 내려준 같은 조건 아래서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나라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늘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에 따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땅에는 물질을 생산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두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천지인이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가짐으로써 우주의 질서는 유지된다.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잊고 천지와 나란히 서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지혜란 인간의 영역을 넘지 않는 것이다. 예. 군자는 읽으세요 하나 더. 군자는 스스로를 믿고 하늘에 기대지 않는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지 않고 인간이 먼 길을 싫어한다고 해서 땅을 줄이지도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자는 소인의 입이 흉흉하다고 해서 도덕적 실천을 그만두지 않는다. 하늘과 땅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자에게도 불변의 도덕이 있다. 군자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하늘에 기대지 않으려 하지만 소인은 인간의 능력을 믿고 믿지 않고 하늘에 기대려 한다. 군자도 소인도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군자는 하루하루 진보하고 소인은 하루하루 추락한다. 예. 그 다음에 황 선생님이 읽으세요. 이니만큼 무서운 건 없다. 인재. 인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식과 월식, 계절에 맞는 폭풍우, 맞지 요성의 않는. 계절에 맞지 않는 폭풍, 요성의 출현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다. 만일 군자가 총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행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세상에서 잉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예를 들어 농사일을 적당히 하면 수확이 적어진다. 풀을 뽑지 않으면 밭이 황폐해진다. 농지가 황폐해지면 작물이 자라지 않아 농산물 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백성들은 배가 고파 길바닥에 쓰러진다. 인연은 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늘 비참하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천명에 대비하고 이용해야 한다. 일식이나 올식이 일어나면 기도를 올린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도 없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는 내리는 법이다. 하늘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늘을 물질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편이 낫다. 하늘에 순종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천명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사계절이 순조롭게 운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고 응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인간의 힘을 망각하고 하늘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물의 실제적인 모습을 모르게 된다. 성악편, 순자는 예, 인간 듣습니다. 이 권학편보다 순자의 그 철학적인 특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편이 철론편이에요. 자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공자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은 상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천이 상제라는 뜻이에요, 본래가. 그럼으로써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안 먹히잖아요. 결국은 천자를 탕왕이나 무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무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세운 왕조가 주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나라의 혁명 세력들은 무조건적인 상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자는 왜 천자이냐? 공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이 도덕성이 다른 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천자가라는 권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을 하늘보다는 인간의 도덕성에 두는 게 분명해지죠. 요거를 극단화시킨 게 맹자예요. 그게 바로 성선설이죠. 근데 순자는 현실적인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천은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순자의 철림편의 주장은 뭐냐면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따로 있고 인간에게는 인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도를 확립해서 자연의 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순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에 비교해서 순자가 확실히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철론편의 첫머리에 이따 또 나올 텐데 요임금 때문에 이거 좀 잘못된 얘기인데 번역이 요임금 같은 상황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린것 같은 폭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얼핏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전에서 맨날 천명 얘기할 때 뭐예요? 요순 타령하잖아요. 요임금이 천명을 순에게로 부여 넘겼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상적인 정치는 천명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자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맹자에도 인용이 되는 얘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원망을 하늘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 거린 것 같은 임금이 없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하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죠. 예.
자연 법칙과 이 훌륭한 임금이 있고 폭군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 오늘날 이거 마치 신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순자 철론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영양분 제대로 공급하고 알맞은 운동을 하면 질병이 없다. 근데 요새는 마스크 안 쓰면 걸리죠. 여기다 추가해야 될 것 같아. 플러스 코로나.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자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삼으로도 읽고 참으로도 읽는데요. 둘 다 뭐 상통합니다. 삼으로 읽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보이는데 원문 있다 보면 훨씬 쉬울 거예요. 하늘에는 때가 있고,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로 변하겠네요. 땅에는 재물이 있고, 사람에게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능참 혹은 능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지의 자연적인 때와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자연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순자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순자이 아주 이런 얘기도 과감하게 해요. 일식이나 월식, 기도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기우제, 뭐 인도한 기우제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결국 성공한다면서요. 순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명을 제어해서 사람으로서 써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동양철학에서 유일하게 천명을 제어한다는 얘기를 한 사상가가 순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 천명표, 뭐 수신편, 이건 뭐 이것도 많이들 옛날 분들이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나를 비판하면서 옳게 이끄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나를 인해서 옳게 이끄는 사람은 나의 친구이며 나에게 아첨한 사람은 나의 도적이며 정치인들이 많이 읽혀야 될 것이죠. 예. 이거를 예, 영유편도 있고요. 비상편은 고전에서 안일비짝 앞에 나오면 관상을 비판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많이들 인용하죠. 직역해 줄까요? 형체를 감정하는 것은 마음을 따지는 것보다 못하고, 관상 보는 일은 마음을 따지는 것만 못하고, 마음 따지는 것은 택술, 학술이라는 의미예요. 학술. 학술을 가리는 것보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 관상 얘기할 때 순자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형체보다는 마음,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학문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형체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은 학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자는 어떤 거예요? 학문, 환경,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수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드러나요? 얼굴과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수양이라든가 학문 선택을 무시하는 일이죠. 비십이자 이게 이제 여기서 자사와 맹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2 제자를 비판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두 묶음씩 돼서 6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중용을 지은 걸로 알려진 공자의 손자인 자사와 맹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 비판을 하죠. 대체로 선왕을 본받았지만 그 계통을 모르고, 그렇지만 아주 뭐예요, 재주라든가 그 의지가 아주 크고 문견이 아주 잡박해서 지난 옛설을 따라서 논리를 내세워서 그거를 오행이라고 한다. 이게 오행이 뭐예요? 인의예지성이죠. 이 얘기는 하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복화특검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어긋나고 개통도 없고 아주 아득하면서도 조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이거는 자사와 맹자의 죄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리편도 있고요. 유효편, 그다음에 이거 그냥 넘어가기 좀 뭐하긴 하다. 우리 책에서 안 다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예, 왕제편은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핀 적이 있는데, 도표로 그리면 좋죠. 물과 불은, 그러니까 장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이 세 개의 본질, 이거를 제대로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승한 한초의 황제내경이에요. 만물의 기본적인 단위는 기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장자도 뭐 이런 순자만큼 명확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장자는 모든 만물은 기가 연결된 것이 만물이고, 어떤 사물의 소멸이나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순자도 똑같은 논리예요. 가장 물과 불은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뭐 이거 송민교 선생님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물과 불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해요? 그래도 형체가 있으니까. 아니, 불가로 가면 느껴지죠? 아, 불빛. 네네. 네.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기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물가 가면 시원하고. 네. 요거 바로 윗단계가 초목이에요. 초목은 기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저기 송민교 선생님도 마사지 하죠? 오이 마사지. 네. 네. 이 비닐하우스 키우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요, 그 호박이나 메론 하우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난 키우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난 이렇게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초목도 기운이 있는 건 맞죠. 뭐 숲 속에 들어가면 우리 뭐 다 그 뭐라 그래요? 피톤치드인가? 네, 그것도 있고 생명이 있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요 윗단계가 뭐예요? 금수, 짐승이죠. 호강이. 호강이도 기가 있고 으르렁거리잖아. 호강이도 밥 먹어야 되니까 생명도 있고, 또 주인을 알아보니까 인지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요 윗단계가 송민교 선생님 맞춰보세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있어요. 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인지 능력도 있고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그거는 인지 능력에 포함되죠. 깨닫는 거? 그게 다 여기에 포괄되고, 네. 순자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왜?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자는 사람은 본능적 존재잖아요. 근데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자의 논리는 이거예요.
사회가 유지되려면 인간의 본능적인 존재를 방치할 수가 없다. 맹자식으로 성선설에 의해서 깨우쳐라. 이거는 1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말한 예의는 이 법하고 유사한 면이 있죠. 여기 요 왕제편 첫머리 보세요. 물과 불은 기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고, 초목은 생명이 있지만 인지 능력이 없으며, 금수는 인지 능력이 있지만 의의가 없다. 사람은 기도 갖고 있고 생명도 갖고 있고 인지 능력도 갖고 있고 또한 의도 갖고 있다. 따라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자는 만물의 영장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의에 두는 거예요. 의에. 그 다음에 얘기도 유명하죠. 힘은 소보다 못하고, 불이하고 뭐뭐와 같지 않다니까 한문에서는 뭐뭐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힘은 소보다 못하고, 달리기로는 말보다 못한데 소나 말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람은 무리를 지을 수 있지만 저들은 무리를 지을 수 없다. 이 군자가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작은 단위로는 뭐 사자들도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야생마들 보면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러죠. 또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만큼 사회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 사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무리를 지을 수 있는가? 순자가 보는 핵심은 분수예요. 각자의 직책,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수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역할 분담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수로서, 그러니까 의로서 분수를 가지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되면 힘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강해지며, 강해지면 사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으로서 거처할 수 있고, 궁실이 궁궐이 아니에요. 고전에 나오는 궁실은 그냥 집이에요, 집. 요즘 말하면 건물. 건물을 얻어서 거할 수 있고, 따라서 사실의 질서에 따라서 만물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 천하의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분수와 의를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요약하자면 만물의 기본적인 단위를 기로 보고 사람을 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순자도 도덕을 얘기하지만 순자가 말하는 도덕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호간의 약속으로 만든 게 예의예요. 근데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예의는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크죠.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예의는 법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